자, 그래서 간단하게 전력 계통도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부수적으로 더 각각의 단원마다 좀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아까 공부했던 거 복사를 한번 하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전력이 보통 15kV 내지 몇 가지, 여러분들 25kV 정도 전력을 생산해낸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생산된 전력이 한 장소를 거친다 그랬죠. 그 장소를 우리가 무슨 장소로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변전소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변전소를 제일 첫 번째 지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1차 변전소라고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를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승합 변전소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변전소 역할은 전기를 어쩐다고? 끌어 올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얘는 몇 가지? 154 알겠죠? 154, 그 다음에 345, 그 다음에 765 이렇게 전압을 끌어올려준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전력을 끌어올려준 전력을 다시 어디를 거치게 돼서 2차 변전소인 감압용 변전소를 우리가 통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전력을 어쩐다고? 감압시켜준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강압 변전소라고 그랬고, 그때 전력을 22,900kV까지 전력을 감압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어디 거치게 된다고? 여러분들 수용 장소를 거치게 된다고.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 수용 장소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이 중간 부분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게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지지물. 이 수용 장소에 들어오길 때 전선을 받쳐주는 걸 우리가 지지물이란다 그랬죠. 그래서 방금 시간에 공부한 걸 토대로 이쪽 2차 변전소, 2차 변전소죠. 여기 이 2차 변전소를 기준으로 2차 변전소 1차 측을 송전계통, 그 다음에 2차 변전소를 기준으로 2차 측을 배전계통이라고 하는데, 이 배전계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지물을 전주라고 했고, 얘를 우리가 CP주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랬죠. 그때 CP주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이 밴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변압계를 지지한다 그랬죠. 이 변압기를 우리가 주상 변압기라 혹은 배전용 변압기라 했고, 이 변압기도 전압을 감압시킨다 그랬죠. 근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또. 얘를 우리가 주상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 변압기는요, 제가 한번 글씨로 써볼게. 우리가 변압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변은요, 변성할 변자입니다. 압은요, 전압이야. 기는요, 기기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전압과 전류를 변성한다? 아니야. 얘는 항상 뭐만? 전압만. 또 있어. 변압기는 전력을 소비하거나 생산해내는 기기도 아닙니다. 얘는 뭐만? 전압만 변성하지 전류 변성, 전압 생산, 전압 감소, 소비 이런 말은 전혀 없어. 알겠죠? 그래서 항상 변압기는 전압만 변성할 기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알겠죠? 그리고 그 기기를 통해서 가공, 인입선을 통해 어디로 들어온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용가로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 집 이렇게 수용가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까지가 전력 계통도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얘네 두 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죠? 승합과 감압. 그죠? 요 녀석들 우리가 뭐라 그랬지? 변전소인데요, 실기시험 때 변전소의 정의를 물어봐.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변전소의 정의를 물어보면 다 이렇게 써. 전압을 승합, 감압시켜주는 기기. 망설이지 않고 그어버려. 알겠죠, 여러분들? 빵점이란 소리야. 요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거고, 실제 내선 규정에는 물론 전압을 변성을 시켜주는 기기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여기 잠깐 봐주실래요? 이 변압기를 근처에 딱 보잖아. 그럼 변압기 근처에 보게 되면 이 변압기는 상시 누가 출입하면 안 되죠. 기술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뿐이지, 모르는 사람이 요게 뭐지? 하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되잖아. 위험한 장소인 거죠. 그래서 항상 누구나 상시 출입을 못하기 위해 이 변전소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 알겠죠? 그 울타리가 이렇게 구 형태처럼 쳐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울타리가 구 형태처럼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변전소를 칭할 때 그 울타리 형태가 꼭 구 모양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라고 하고, 그때 그 구를 기준으로 밖에 들어온 전압을 구외 전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몇 줄 한번 구워줘. 변전소를 보게 되면 타이틀에 구외라는 말이 적혀 있죠. 그 말이 그 말이야.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8페이지에 변전소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구외라는 말이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 말이 지금 이 말이라고. 알겠죠?
구 형태에서 밖에 들어오는 전압을 구외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외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 구외를 다시 어디로 받아들여? 구내로 받아들여 가지고 얘를 우리가 뭐라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변전소라고 한다 그랬죠. 변전소가 전압을 변성하는 게 아니라 변전소 안에 기기가 있어. 대표적으로 그 기기가 뭐 있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변압기가 있을 거고, 혹은 정류기도 있어. 혹은 회전변류기, 이런 녀석들이 변성을 하는 거야. 뭐를요? 전력을 변성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변성한 뿐만 아니라 얘가 몇 가지 변성을 하냐면 요게 중요한 거야. 크게 읽어줘. 요겁니다. 자, 한번 읽어줘. 몇 볼트 이상이라고? 5만 볼트 이상이야. 그래서 앞으로 전력을 변성을 하는데 그 전력 변성비 자체가 5만 볼트 이상이면 어떠한 장소든 간에 그 장소를 전부 다 무슨 취급한다? 변전소를 취급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알겠어, 여러분들? 이게 답이야. 몇만 볼트 이상이라고? 5만 볼트 이상.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 구외에 전송된 전압을 구내로 받아들여서 회전변력이나 혹은 정류기 혹은 변압기를 통해서 전력 변성비를 5만 볼트 이상 변성시켜서 다시 구외로 보내시키는 모든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전소라 그래.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 여기 잠깐 봐줘 이제. 실제로 전기기사 실기시험에 나온 문제인데요. 여기 봐보세요.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지지물이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공전솔로가 나와. 알겠죠? 그리고 지지물도 보면은 변압기가 지지물마다 달려있는 게 아니죠. 지지물마다 변압기가 다 달려있지 않아. 있는 변압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 알겠죠? 그럼 이렇게 달려있다 가정하자고. 그럼 봐보세요. 변압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1차 측이라 보고 여기를 2차 측이라 본다면, 예를 들어서 1차 측에 들어오는 전압을 그냥 3, 4, 5라고 보자. 알겠죠? 그리고 2차 측에 들어온 전압을 그냥 22,900kV라고 보자고.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전압을 변성시켜주는 거니까 1차 측은 우리가 몇 대로 온다고? 3, 4, 5. 2차 측은 감압이 돼가지고 22,900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그럼 얘는 현재 강압력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러면 이렇게 각 선로마다 얘는 전압이 3, 4, 5 들죠? 얘는 전압이 22,900. 내일 배우겠지만 이러한 전압을 공칭전압이라고 해. 알겠죠? 공통으로 칭할 수 있는 전압, 이걸 우리가 공칭전압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공칭전압이 정해져 있는데 그 공칭전압이 3, 4, 5가 들어오고 공칭전압이 22,900 들어와. 그러면 그 전선로마다 각각의 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 그 기기를 우리가 피레기라고 있어. 아직 안 배웠어. 피레기라고 있는데요. 이 전선로마다 피레기를 달아야 돼. 그냥 이거 피레기를 가져갑시다. 여기도 이 전선로마다 뭘 달아야 되냐면 이렇게 피레기를 달아야 돼.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3, 4, 5일 때 피레기랑 22,900일 때 피레기랑 다르겠죠. 누가 똑같이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누굴 더 좋게 써야겠어. 전압이 높은 얘를 더 좋게 써야겠죠. 이제 애워야 돼, 이런 것들을. 그래서 피레기의 정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피레기의 정격이 3, 4, 5일 때는 우리가 288짜리를 써야 돼. 아직 몰라. 아직 안 외워서 그래. 우리 피레기의 정격이라는 게 있어. 그 전압에 맞게 그 정격을 선정하는데, 그 정격이 3, 4, 5일 때는 몇 짜리 써야 된다고? 288이 있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그래야 실기 공부할 수가 있어.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22,900인 공칭전압일 때도 이렇게 3, 4, 5 때처럼 뭐가 있겠어? 피레기의 정격이라는 게 있겠지. 근데 이 피레기의 정격은 두 가지로 쪼개지거든. 어쩔 때만 22,900일 때만 피레기의 정격이 두 가지로 쪼개져. 아까 방금 배웠죠? 무슨 선로냐면 이거 배웠잖아. 그렇죠. 뭘 때? 배전 선로일 때. 방금 배웠죠? 배전선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발전소에서 수용가, 변전소에서 수용가, 수용가에서 수용가에 이루는 구간을 우리가 배전선로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야. 두 가지 쪼개진다는 게 요게 있어. 뭐? 변전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피레기가 22,900일 때 어디에 설치하냐, 즉 배전선로에 설치하냐, 변전소에 설치하냐에 따라서 피레기의 정격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야. 그때 외우셔야 돼. 나중에 배전선로일 때는 몇 자리를 써야 되냐면 18kV짜리를 써야 돼. 알겠죠? 그리고 변전소이니까 얘는 21kV짜리 써야 되거든. 나중에 실장 때 다 배울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고. 봐보세요. 현재 얘는 배전선로이고 여기가 변압기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배전선로이니까 답을 18kV다. 여기다가 이렇게 18입니다 라고 쓰신 분들이 있어. 빵점이야.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지? 잘 봐보세요.
변전소의 정의 다시 한번 해볼게. 구 외에 전송된 전압을 구 내로 받아들여 가지고 누가 회전변력이나 변압기, 정류기 이러한 기기를 통해서 몇만 볼트? 5만 볼트 이상 변성시켜서 다시 구 외로 보내는 모든 장소를 뭐라 한다 했지? 변전소라 한다 그랬어. 그럼 설령 얘가 옥내 배전솔로에 설치했을지라도 이 변압기의 전력 변성비가 몇만 볼트? 5만 볼트 이상이면 그 장소가 설령 배전솔로일지언정 얘를 무슨 취급한다? 변전소 취급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으면 개념 이해됐을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얘와 얘의 변성비가 5만 넘죠? 그러면 설령 얘가 배전솔로일지언정 얘는 절대로 18짜리 쓰면 안 되고 몇 짜리 써야 된다? 21kV짜리를 써야 되는 게 이게 정답이었어. 몇 점 이게? 4점이었어. 근데 우린 다 틀렸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필액의 정격도 알아야 되지만 뭐가 가장 중요한 거야? 변전소의 정의가 중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알겠죠? 항상 장소가 구분하잖아. 몇만 볼트? 5만 볼트 이상 변성되는 모든 장소야. 그걸 전부 다 무슨 취급한다? 변전소라는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현재 우리가 있는 장소를 배전솔로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 배전솔로 중에 지금 딱 광주만 볼까? 광주에 변전소 있을까? 이제 공부해보니까 이걸 응용해봐야지. 공부했으니까 광주에 변전소 있을까? 찍어라도 봐봐.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겠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있겠지. 어디에 있냐면 오치에 있어. 오치 한전에 광주 전남지역본부지사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지하실에 변전소 1호사짜리 하나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이 될까? 변전소라는 건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즉 옥내든 옥외든 무조건 몇만 볼트? 5만 볼트 이상만 된다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5만 볼트 이상이야. 전압 변성 감소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 알겠죠? 5만 볼트 이상.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 여기 잠깐 봐줘. 요 용어도 있어. 읽어봐 주실래요 여러분들? 변전실이라는 말도 있다. 내가 말씀드릴게. 아까 방금 배웠던 건 이렇게 변전소를 배웠고 지금 방금 배운 건 변전실이죠. 어떤 동영상을 보면 변전소랑 변전실은 같다고 해. 다릅니다. 다르니까 말도 다르겠죠 여러분들. 변전소는 쉽게 설명드리면 다시 변성된 전압, 즉 5만 볼트 이상 변성된 전압을 다시 어디로 보낸다고 했죠 여러분들? 구외로 보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변전실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구외에 전송된 전압을 구내로 받아들여서 기기, 변성된 기기를 통해 5만 볼트 이상 변성까지는 똑같아. 근데 다시 구외로 보내지 않고 AB 전력으로 가지고 있는 장소야. 뭐라고 했지 내가 방금? AB 전력이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뭐라 했지 내가? AB 전력이라 그랬어. 자, 요 말을 기억하셔야지. 변전실은 AB 전력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변전실이라 그래. 그럼 이 AB 전력이 왜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하지 여러분들. 왜 그래? 우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직경례라고 하거든. 직경례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 제우스도 아니고 우리가 직경례로 조절 불가능하잖아. 그럼 만약에 선로에 직경례가 아름답게 떨어졌다고 해봐. 그럼 여기 순식간에 그 선로는 방전이 일어나. 그럼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리겠지만 이 변전소와 변전 사이에도 수많은 부하가 증설이 되어 있겠지. 그러면 직경례가 맞게 되면 그 부하는 다 순간적으로 뭐가 일어나? 정전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럼 그 정전을 순간적으로 고장을 확보하고 빨리 우리가 복구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전력을 복구시키는 거 보고 AB 전력이라 그래. 그 장소를 뭐라 한다? 변전실이라고 하는 거야. 중요할까? 중요해. 실기 때 다 적으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변전소와 변전실의 차이점을 알아야지. 변전실은 다시 변성해서 밖으로 보내지만 변전실은 AB 전력으로 그 장소를 계속 가지고 있는 저장 장치를 그냥 변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있냐면 우리가 개폐소라고 있어. 교재에 적혀 있죠? 뭐가 있다 여러분들? 개폐소. 개폐소도 포인트가 요거야. 개폐소도 포인트가 5만 볼트 이상입니다. 5만 볼트 이상인데요. 요 말을 알아야지. 봐보세요. 10개짜입니다. 그리고 닫을패예요. 열고 닫을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요거. 이걸 뭐라고 하지? 스위치라고 하죠. 그런 장소들을 개폐소로 하는데 그 개폐소를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고 이 역시 몇만 볼트 이상이라고? 5만 볼트 이상. 요 정도만 기억해. 근데 실기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건 하나 더 있어. 우리 교재. 이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쓸게. 뭐 있다 여러분들? 급전소라고 있어. 적혀있죠? 급전소.
전력 개통의 운용에 관해 지시를 하는 장소. 뭐라고 한다고? 급전소. 그게 무슨 말일까? 변전소와 발전소, 변전소와 변전소, 변전소와 수용과 그 부근에 전부 다 뭐가 설치되어 있겠어? 급전소라는 게 설치가 됐는데, 얘가 설치된 이유가 얼마나 변전소가 일을 잘하는지, 즉 변성을 잘하는지, 혹은 고장이 있는지, 혹은 송전을 잘하고 있는지, 혹은 배전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장소가 급전소야. 그래서 전력 개통의 운영에 관해 지시를 하는 곳, 필기시험에 이렇게 나와. 그 장소가 뭡니까? 1번 발전소, 2번 변전소, 3번 필기기, 4번 급전소. 정답 뭐라고? 급전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요? 실기 때는 급전소의 정의와 역할을 쓰세요. 그래. 그러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 들어본 것 같은데?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력공학은 다 손으로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급전소 뭐라고? 전력개통. 아까 이거 전력개통도라며. 전력개통의 운영에 대해서 누굴 운영하겠어? 이런 녀석들을 운영해서 지시를 하는 장소. 그걸 뭐라고 한다고? 급전소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급전소 말씀드렸고, 아까 방금 배웠다시피 요거 공부했잖아, 우리가. 이제 뭐 있다, 여러분들? 전설로 공부했죠? 아까 전설로 내가 뭐라고 한다 그랬지? 애자나 혹은 지선 혹은 전선 혹은 지지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보고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전설로라 그랬죠? 근데 그 전설로가 크게 몇 가지로 쪼개진다? 두 가지로 쪼개진다. 첫 번째 무슨 설로? 송전설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설로? 배전설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리고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딱 뭐가 있다? 수용가. 이 수용 장소로 구분하는데, 수용 장소가 물려 있으면 배전, 수용 장소가 물려있지 않으면 송전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처음보다 훨씬 낫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뭐가 있냐?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쪼개지지만 더 세분화시킬 수가 있어. 그 세분화시키는 전선로가 무려 7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 7가지. 가자.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 7가지로 쪼개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늘에 떠 있는 전선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전선로라 하냐면 가공전선로라 그래. 무슨 전선로라 한다, 여러분들? 가공전선로. 알겠죠? 뒤에 전선로 뺄게. 가공전선로. 자, 두 번째 봐보세요. 건물 위로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옥상전선로라 그래. 알겠죠? 건물 옥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선로 한다? 옥상전선로. 그리고 건물 옆으로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옥측전선로라 그래. 무슨 전선로? 옥측전선로.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 들어가다 보면은 고속도 안에 터널이 있죠? 터널에 불 켜져 있습니까? 불 켜져 있죠? 그럼 당연히 불 켜져 있다는 이유는 뭐가 있다는 소리야? 전기를 쓰고 있죠? 그러면 전선로도 존재하는 소리야. 그래서 따로 그 터널의 명칭을 따서 우리가 터널 내 전선로가 있어. 터널 내 전선로. 알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은 물 위로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물 숫자를 써서 수상전선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수상전선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뀌었어.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부터 전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기법이 바뀌어서 원래 예전에는 물 안을 해가지고 수저였거든. 근데 지금은 수저라고 하지 않고 물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물민내라는 말을 써요. 뭐라고 쓴다고? 물민내. 그래서 우리가 물민내 전선로 이런 표현을 써.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중전선로라 그래. 무슨 전선로라고 한다고? 지중전선로. 이렇게 해서 전선로는 7가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자, 다시 할게. 크게 전선로는 뭐라고 구성되어 있다? 전선, 그 다음에 애자, 그 다음에 지지물, 그 다음에 지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전선로를 하는데, 그 전선로가 크게 송전선로랑 배전선로랑 구분되고, 그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중에 7가지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 7가지가 하늘로 떠 있는 전선이라고 해가지고 가공전선, 그리고 건물 위로 간다고 해서 옥상전선로, 그 다음에 건물 옆으로 간다고 해서 옥측전선로, 그리고 터널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터널 내 전선로, 그 다음에 물 위로 지나간다고 해서 수상전선로, 그 다음에 물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물밑내 전선로, 그 다음에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지중전선로라 그래.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왔어. 다음 중 전선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중에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로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답은 꽝년도 답을 보면은 꽝년 답은 이거야. 크게 읽어주실래요, 여러분들? 상간전선로 이렇게 적혀있어. 지금 여기에 상간전선로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니까 답은 뭐로 적으면 돼? 상간전선로라고 답을 칭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 있다. 선생님, 제가
자동차 타다가 보니까 산속 옆에 전선이 떠다니는 거는 상간전선로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지? 무조건 하늘에 떠 있는 건 전부 다 뭐야? 가공전선로야. 알겠죠? 그래서 상간전선로라는 거는 내성 규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명칭 자체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7가지 일단 외우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설치 방법들이 있겠죠. 그걸 어디서 배우게? 법규에서 배우는 거야. 그거를 법규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전력공학에서도 몇 개 나오는 게 있어. 알겠죠? 그 중에 여기 봐보세요. 느낌상 우리가 아직 전기 공부를 제대로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전기선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7가지 전선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선이 뭘까? 요거야. 가공전선로.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는 건 창피하면 저도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말을 자꾸 하면 오래 남는데 기억에. 그냥 같이 공부하자고.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공전선로가 가장 많이 사용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90% 정도 사용합니다. 맞는가? 다 얘야.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게 뭘까? 맞아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건 지중선로야. 얘가 한 10% 정도 설치되어 있어. 요즘에는 전부 다 지중으로 깔죠. 그리고 나머지 옥상부터 물밑내가 보통 10% 정도 비중을 다 차지합니다. 그럼 시험은 당연히 뭐가 나올까? 가공전선로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 그 다음에 뭐겠어 이제는? 지중전선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겠죠. 근데요 요즘에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왜 그럴 것 같아? 당연한 거죠. 참 사람들이 간사한 게 잘 나온 것만 공부해. 그러니까 요즘 어려웠다는 이유가 이제 뭐야? 여기서 많이 내니까 어려운 거야. 안 보니까 애초에 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것도 잘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전선로 중에서 가공과 지중이 잘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지금 전력공학에서는 보통 거의 90%가 가공을 다룰 거야. 근데 법규에서는 이제 이 7가지의 전선로를 설치하는 원칙들이 있어. 그럼 법규 때 배우시고 이제 전력공학 시간에 뭐 배울 거야? 전부 다 기준이 가공전선로가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가공전선로를 구성해가지고 전선, 지지물, 애자, 지선까지 해가지고 다 설명드린 거야. 그럼 그 밑에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적혀있죠 여러분들? 전선이 갖춰야 될 뭐가 있다? 구비 조건이라는 게 있어. 맞아요? 전선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구비 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뭐가 있냐 하나 알아두실 게 그 구비 조건 중에 우리가 저는 공부할 때 일단 이렇게 외웠어. 봐보세요. B. 자, UB 관우 장비 UB죠. 그때 그 UB입니다. UB도 이렇게 외웠어. 기계 UB도 기계 값 내신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공부할 때 UB도 기계값 내신 이렇게 외웠어요. 괜찮잖아요? 저는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했는데요. 하도 안 외워지니까 제가 만든 건데 일단 설명부터 드릴게. U는 유연성이야. 따라합시다. 뭐라 한다고? 유연성. B는 비중이야. 뭐라고? 비중. 도는 도전율이라 그래. 도전율. 기계적 강도라 그래. 알겠죠? 값은 싸고 이거죠? 내구성이야. 신은 신장률이라 그래. 알겠죠? 그래서 전선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을 보시면 외울 때 UB도 기계값 내신 전 이렇게 외웠거든. 그러면 각각에 다 설명을 드려볼게. 아시겠죠? 이거 지워도 될까? 지울게 이거. 지울게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전선을 갖춰야 될 게 구비 조건 중에 저기 보시면 저렇게 종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기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했잖아. 생각을 해봐봐. 전선이 갖춰야 되는데 그 갖춰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요게 아닐까? 전류를 얼마나 잘 흐르는가. 요걸 도전율이죠.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도전율입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도전율은 그러면 크면 좋은 겁니까? 낮으면 좋은 겁니까? 크면 좋은 거지. 그래서 도전율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우리가 식상하잖아. 여러 가지 공부도 몇 개 해봐야지. 이 도전율이라는 건 우리가 크게 비교 대상이 있어. 일단 정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 요게 도전율이라 그랬죠? 그럼 일반적으로 도전율이 가장 잘 흐르는 게 비교 대상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요 말이 있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까? 아직 설비를 안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 말이 있어. 연동선이라 그래. 알겠어요 여러분들? 연동선. 그 연동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연동선은 앞에 부드러울 연자입니다. 그리고 동으로 되어 있는 전선을 연동선이라고 하는데
그 연동선의 도전율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도전율 쓸 때 K로 쓰거든. 뭐로 쓴다고? K로 쓰는데 보통 연동선의 도전율은 100%야. 몇 프로라고 여러분들? 100%. 알겠죠? 생각해보세요. 연동선이라고 그랬죠? 부드러울 연자라 그랬죠? 연동선은 부드럽대. 그러면 도전율이 100%라는 건 현재 옥내에 쓰는 것과 옥외에 쓰는 것과 옥내죠. 우리가 써야 되니까 전선은. 그러니까 얘는 연동선은 우리가 보통 표시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어쩔 때 쓴다고? 옥내용이다. 이렇게. 알겠죠? 지금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하자고. 자, 그 다음에 연동선이랑 비교 대상이 있어. 뭐가 있냐면 연동선과 비교 대상이 요게 있어. 경동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 경동선. 이 경은요, 딱딱할 경자야. 아주 딱딱해. 그럼 실제로 우리가 전기를 쓰고 전선을 쓰는데 그 전선이 잘 휘지 않아 봐봐. 딱딱해 봐.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얘는 옥내용이 아니고 어디겠어? 잘 안 만지는 옥외용이 되겠지. 그러니까 경동선은 항상 어디에 많이 사용한다? 옥외용에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지. 그러면 얘도 도전율이라는 게 존재해. 이 도전율을 어떻게 쓴다 그랬죠, 여러분들? K로 쓴다 그랬죠? 그 도전율은 보편적으로 97에서 몇 프로다? 100%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게 있죠? 그게 필기답이야. 지금. 이거는 이론이랑 자기학 시간에 써먹어야 돼. 알겠어요? 지금 외우느라고. 연동선은 몇 프로라고? 100%. 경동선은 몇 프로? 97에서 100%인데요. 97에서 98. 미안해요. 97에서 98% 정도? 98% 이렇게 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원래 기준이 연동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연동선과 비교하다 보니 경동선인데 경동선도 도전율이 97에서 98%래.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안 좋은 건 아니죠. 연동선과 비교해보다 보니 안 좋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냥 경동선만 놓고 본다면 97에서 98%면 좋은 거잖아. 거의 100%이나 좋은 거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예외상으로 철제를 쓰거든. 철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도전율이 10% 채 안 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할 때 철은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즉 도전율이 낮다는 소리는 전기 저항이 높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는 잘 안 쓴다 소리야. 그럼 얘를 비교했을 때 얘랑 비교하면 얘가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시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야. 알겠죠? 우리 전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 오겠죠? 그래서 연동선과 경동선 중에 우리 뭘 많이 사용한다? 뭘 많이 사용한다고? 연동선을 많이 사용해. 알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연동선은 옥내, 경동선은 옥외. 그래, 연동선은 몇 프로? 100%, 경동선은 97에서 98%. 근데 전선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이니까 전선이 되도록 만들 때 도전율은 크면 좋은 거야, 적으면 좋은 거야? 크면 클수록 좋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전선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 첫 번째, 도전율은 커야 돼, 낮아야 돼? 당연히 커야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편하잖아. 무조건 무대포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 자, 두 번째. 중요도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뭘까? 전류가 잘 흐르면 좋겠어.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요거야. 요즘 시험 문제는 요게 잘 나와. 요즘 시험 문제는 요게 잘 나옵니다. 비중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게. 자, 원래는 비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 다 알죠. 무게라고 하면 다 알 거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전선을 만들 때 갖춰야 될 거니까 무게는 무거우면 좋은 거야? 가벼우면 좋은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무게는 가벼우면 좋은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다 맞추니까 무게라고 하지 않고 지금 뭐라 한 거지, 여러분들? 비중이라고 한 거야. 그럼 이제 무게가 비중을 어떻게 바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봐보세요. 이 무게라는 건 무게니까 이 무게를 다시 한번 바꿨으면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피라고 하죠? 부피. 그죠? 그리고 부피를 같은 말로 뭐라 그래?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까? 최적이라고 하잖아. 미안해. 한 번 어려운 말 써봤어. 부피를 같은 말로 뭐라 그래, 여러분들? 최적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피를 뭐에다가 비중 혹은 같은 말로 우리가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써볼까? 밀도라 그러죠. 같은 말인 거야. 이 두 개를 곱한 게 그럼 무게잖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서 뭐 어떤 걸 똑같은 거 만들던 간에 얘는 안 바뀌는 거죠. 부피나 최적은 항상 일정하죠? 한 번 만들게 되면 그 부피랑 최적은 변하지 않잖아. 근데 얘는 바뀔 수 있죠. 왜요? 배웠죠? 도전율, 은, 구리, 알루미늄 그런 거에 따라서 얘네들은 크기가 달라지잖아. 각각의. 그죠? 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안 주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게 부피 곱하기 비중이 무게지만 여기서 부피는 만들 때 변하지 않으니까 이 비중이, 즉 밀도가 그 도체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도체가 뭐지만 항상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은 게 전선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아, 비중, 즉 밀도, 얘는 크면 좋은 거야, 낮으면 좋은 거야? 낮으면 좋은 거지. 즉 가벼우면 좋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요거죠. 자, 내는 뭐야? 우리가 내구성이라고 하죠. 내구성. 그리고 같은 말로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내식성이라고 하잖아. 맞아요? 자, 그럼 봐보세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구성, 내식성이래. 우리 보통 아까 배웠던 송전계통, 송전선로에서는 보통 나전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나전선. 나전선이라는 건 피복이 입혀져 있지 않는 것 보고 나전선이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누가 잘 안 만지니까 상관없잖아. 근데 그 나전선일지언정 그 나전선이 어디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광주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부산에 설치되어 있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치를 보자고. 광주는 바다가 없죠. 근데 부산은 바다가 많죠. 그러면 보통 바다가 많으면 뭐가 많지? 염분이 많죠. 그럼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심지어 피복도 입혀져 있지 않다 보니 심지어 쉽게 더 빨리 어디보다 광주에 있는 전선로보다 더 빨리 부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구리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어. 그럼 당연히 뭘 더 많이 사용해야겠죠. 당연히 부식으로 따진다면 구리를 더 많이 사용하되 그 구리를 많이 사용되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뭘 많이 사용되냐면 우리가 동선을 많이 사용해야 돼. 뭘 많이 사용해야 돼, 여러분들? 동선. 이 동선이라는 건 부식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야 지금.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뭘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부식 방지. 같이 기억하셔. 뭘 방지, 여러분들? 부식 방지 중에서 염분이나 해안가 지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보가 뭐라 그래? 동선. 요게 또 답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염분이나 해안가 지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뭡니까? 정답은 뭐야? 동선. 동선이 없대. 그럼 이런 거 찍으면 되지. 구리. 알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지만 아직 안 배운 게 많잖아. 일단 타이틀이라도 많이 갖고 가자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있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외울 땐 이렇게 적었지만 판사 적을 땐 다르죠. 왜 그럴 것 같아? 중요도야. 중요도. 전선에 갖춰야 될 중요도. 자, 여기서 또 있지, 이제 이거죠. 기계적 강도입니다. 기계적 강도. 자, 이 기계적 강도가 뭐냐? 여기 봐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철탑을 하나 세웠어. 철탑을 하나. 이렇게 철탑을 하나 세웠거든요. 그럼 철탑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철탑은 항상 대지에 막혀 있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철탑 밑에 보시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는 게 있죠. 매달리는 게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애자라 그래. 이게 애자야. 꼭 공부할 거야. 뭐라고 한다고? 애자.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 떠 있죠. 하늘에 떠 있죠. 이걸 뭐라 그래? 가공 전선이라 그랬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전선이라고 그러죠. 그잖아요. 그리고 여기 얘는 지지물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철탑인 거죠. 지금 제가 익숙해지라고 계속 적어드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 배우고 있지? 전선의 구비 조건이 배우죠. 그리고 아까 이 전선은 송전계통일 때 무슨 전선이라 그랬죠? 나전선이라 그랬어. 맞습니까? 그럼 나전선을 쓰는데 피복이 입혀져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러면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지만 우리가 요거에도 노출이 많이 돼. 이 전선은 크게 한번 읽어줄까? 아니면 크게 적을게요. 읽어볼까? 하중이라 그래. 이 전선은 하중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 예를 들어서 날씨로 한번 비교해볼까? 우리 겨울 되면 여기에 뭐 쌓여? 눈 쌓이죠. 전선도 단면적이 있다 보니 굵기가 존재해. 그럼 그 단면적 위에 눈이 쌓이겠죠. 그럼 처음에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얼어버리게 되면 그 얼음 자체가 무게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무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빙설하중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 빙설하중. 오케이? 그리고 전선 자체의 무게가 있겠죠. 뭐 나전선, 자연전선, 케이블에 따라도 각각의 무게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선 자중이라 그래. 전선 자중. 됐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게 있지. 이 전선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날씨에 따라서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바람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풍압하중이라 그래. 그래서 얘를 우리가 풍압하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선이 받는 힘이 있겠지. 그러면 눈이 왔다고 해서 얘가 툭 끊어져. 그렇다고 해서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툭 끊어져.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와서 그냥 툭 밀려나.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이 기계적 강도는 어때야 돼?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당연히. 얘는 당연히 높아야겠지. 맞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에 설명하자면 마지막에 요게 있어. 뭐가 있냐면 신장률이야. 한번 읽어줄까?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신장률. 자, 요게 좀 생소할 줄 모르겠지만 이 신장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게 있어. 신장률은요, 우리가 그냥 전선 하나만 그림 그려볼게.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선 가장 중심축을 그려도 되면 파설 한번 그려볼게. 요거죠? 그럼 똑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의 힘을 당겨. 이렇게 장력에 의해서 똑같은 힘으로 반대로 당겨. 됐죠? 여기가 10이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몇으로? 10으로 당긴다고. 그러면 전선이 어떻게 되지? 서서히 늘어나겠지. 그러면 늘어나면 나중에는 이 중앙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늘어나겠지. 그렇죠? 그러면 가장 하중이 많이 받는 힘은 여기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툭 끊어져야 돼? 아니면 좀 늘어나야 돼? 늘어나야지. 그걸 뭐라 그래 여러분들? 신장률이라 그래. 그럼 그게 좋아야 되는 거야? 안 좋아야 되는 거야? 좋아야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장률이 좋아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있어. 6번째, 우리가 가요성, 같은 말로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하죠. 유연성. 이렇게 방금 한 거야. 가요성은 풍부해야 될까 아니면 안 풍부해야 될까? 가요성이 뭐야? 잘 휘어야 된다는 소리죠. 전선이 당연히 잘 휘어야지. 근데 아까 방금 배운 게 있죠. 우리가 요거 배웠잖아. 뭐 옥내용이 있고 뭐가 있다고? 옥외가 있다 그랬죠. 옥내는 뭐 쓴다 그랬지? 연동선. 옥외는 뭐 쓴다 그랬지? 경동선이죠. 보편적으로 당연히 가요성은 옥외랑 옥내랑 비교했을 때 뭐가? 옥내가 더 커. 그리고 아까 도전율로 따졌을 때 연동선이 100%, 경동선이 97%였죠. 그럼 여기에 고유저항이라는 거 있다. 뭐가 있다고? 고유저항. 연동선의 고유저항, 즉 옥내용이라 그랬죠? 외웁시다. 얘는 58분의 1이야. 미리 알아놔야 돼. 꼭. 그리고 옥외형에 고유저항이 있거든. 그럼 얘는 경동선인가?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이냐면 55분의 1이야. 알겠죠? 그럼 딱 하나만 더. 여기 전선 쓸 때 알루미늄 쓴다 그랬죠? 알루미늄. 이 알루미늄 선도 몇 자를 쓰게 되냐면 고유저항이 35분의 1자를 써야 돼. 알겠죠? 이렇게 딱 고유저항 세 가지만 일단 기억해줘. 연동선 고유저항 몇이라고? 58분의 1. 경동선 고유저항 몇이라고? 55분의 1. 알루미늄선의 고유저항 몇이라고? 35분의 1. 이렇게 일단 딱 세 가지만 기억해줘.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지. 가자. 유연성은 좋아야 된다고 안 좋아야 된다고? 좋아야 돼. 그죠? 비중은 적어야 되고 도전율은 커야 되고 기계적 강도 좋아야죠. 당연히 값은 어때야 돼? 써야 되고 내구성, 내식성도 좋아야 되고 신장률도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는 이 비중과 도전율 이렇게 나와.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도전율과 반대되는 개념. 아까 나 뭐라 그랬지? 고유 저항이라 그랬나요? 그럼 이 고유 저항은 커야 된다는 소리야? 적어야 된다는 소리야?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반비례 관계니까요. 여기까지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자. 이러한 전선의 구비 조건이 있다 없다? 없지. 전선들이 이렇게 다 충족되면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겠지. 말 그대로 이렇게 갖춰야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반대로 도전율이 크면 얘는 무겁겠지. 굵어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완벽하게 갖춰놓은 조건이 있다 없다? 없지만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비 조건 7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실기시험에도 쓰라고 나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선의 구비 조건은 딱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전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도전율이 100%가 넘어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도전율이 만약에 100에서 원래 연동선 102%까지 갑니다. 보통 이 선이요, 일단 황동판이라는 게 있어요. 석회물이 있는데 그걸 담갔다 보면은 불순물이 섞이다 보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냥 우리는 맥시멈이 100%까지라고 해요. 그냥. 네.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꼭 복습해 오시게요. 아시겠죠?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